안녕하세요, 예스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형은 막상 본인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외로움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편인데, 배우자나 가족, 연인, 이렇게 가까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지쳐있는 경우가 많죠. 이 조현성 성격장애의 특징과 진단 기준, 원인,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현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고립이에요. 워낙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외부 세계나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막 친해지거나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이렇게 소수의 몇몇 사람들과만 관계를 하는 편인데, 이성 관계에 있어서도 좀 무관심한 편이어서 연애를 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독신으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막상 결혼을 해도 부부간에 정서적으로나 뭐 성적으로도 친밀감을 나누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조현성 성격, 이런 성향이 강한 분들을 이제 상담에서 만날 때가 있는데요. 저희 경우는 주로 이제 아내분께서 먼저 상담을 의뢰해서 남편분의 상담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이제 부부 상담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아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연애할 때는 이렇게 손도 함부로 잡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신뢰감을 느끼고, 또 막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막 간섭을 하거나 이러질 않기 때문에 나를 참 존중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이후에도 간섭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뭘 하는지 관심조차 없고 또 스킨십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답답하고 지친다는 호소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반듯하고 성실하고 착한 남편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도 안 만나고 오로지 일과 가정,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주 가정적인 남편으로만 본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본인은 남편과 서로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고 뭐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속상할 때 위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험이 너무 없어서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조현성 성격 장애를 지닌 분들의 배우자, 뭐 가족, 연인, 이렇게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요구되는 사람들이 겪는 대표적인 고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현성 성격 장애를 지닌 분들은 타인에게 많이 무관심해요. 언뜻 봤을 때는 어쩜 이렇게 뒤에서 남의 얘기, 남의 험담 한 번을 안 하네 막 이렇게 느껴지면서 참 인품이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인품이 좋은 것도 많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꼬집자면 이 또한 남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뭐 누가 나를 칭찬을 하든지 뭐 비난을 하든지 이런 거에 막 신경 쓰고 연연해 하질 않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관심하다 보니까 공감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눈치도 없는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관계, 뭐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미묘한 단서나 어떤 뉘앙스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돌발 상황에서 민감하게 문제를 캐치하거나 즉각적으로 이렇게 센스 있게 대처하는 능력이 좀 서투르고 미숙할 수 있고요. 본인들 스스로도 막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거나 뭐 그런 건 잘 하질 않습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럿이 함께하는 일보다는 당연히 혼자 하는 활동이나 취미를 선택하는 편인데, 쉬는 날에도 뭐 가족들이랑 같이 뭐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집에서 쉬고 싶어 한다든지, 뭐 혼자만의 공간에서 컴퓨터를 한다든지 뭐 이러죠. 이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직업적으로도 제한이 많겠죠. 혼자서 하는 일은 잘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데, 특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직업적으로도 대인관계가 민감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늘 수동적이고 때로는 위축돼 보이는 면이 있어요.
감정 반응이나 정서적인 표현도 아주 제한적인 편이라서 옆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아주 기쁘거나 막 슬프거나 감동적인 것, 이런 것들을 못 느끼는 아주 메마른, 또 때로는 좀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유형의 분들은 막 화려하거나 짜릿한 것을 추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단조롭고 대체로 검소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 흠뻑 심취하거나 막 빠져들거나 막 열광하거나 또는 뭐 어떤 특별한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그런 일들이 참 드물어 돈을 많이 벌거나 뭐 명예를 얻거나 이런 것에도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인데, 이런 면이 좀 지나칠 때는 어떻게 보면 열정도 없어 보이고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가끔 보면 이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마도 이 조연성 성격과 무관하진 않겠죠. 뭐 수도승이나 뭐 좀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홈리스,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거나 이런 삶이, 물론 이제 각자의 삶에는 이렇게 저마다 사연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부 세계의 흐름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것은 모두에게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답답하고 때로는 속이 터지고 함께 있어도 저만치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외로움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이 조연성 성격 장애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회피성 성격 장애와의 뚜렷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조연성 성격장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스스로 불편함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상담 기관이나 병원을 찾는 일이 드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단을 받는 일도 드물 테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조연성 성격 장애를 겪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정확한 유병률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좀 더 많이, 좀 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동기나 청소년기부터 그 징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격 장애는 대체로 18세 이전에는 진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DSM-5 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연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을 항목별로 읽어볼게요. 두 가지 항목 중에서 4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고, 이런 특징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 조연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는다. 항상 혼자서 하는 활동을 선택한다. 다른 사람과의 성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즐거움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1차 직계 가족 이외에 친밀한 친구가 없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해 보인다. 감정적으로 냉담하고 유리되어 있고 단조로운 정동의 표현을 보인다. 조연성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이 혼자 있으려고 하는 특징,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특징은 회피성 성격장애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 조연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가 상당히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피성 성격장애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할까봐 또는 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친해지고 싶어도 그러지를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피성 성격장애는 사람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조연성 성격 장애는 본인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가 거의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향도 잘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성격장애는 아니지만 이 조현성 성격장애는 어느 정도 고기능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랑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학교 상담소에서 처음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상담을 막 시작할 때였는데, 조현성 성격장애인지 고기능 자폐인지 막 간별이 어려운 내담자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막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 의사소통이나 공감 능력, 이렇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좀 더 심각한 손상이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반복적인,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상동적인 행동에 더 흥미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조현병이나 이 조현성 성격 장애를 겪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 조현성 성격 장애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환경적으로는 역시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의, 가족 간에서의 다양한 정서적 경험의 부재를 원인으로 들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적재, 적소, 적시에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고, 어느 때에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어필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들은 그냥 저절로 하루아침에 뚝딱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런 고도의 대인 기술을 갖추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이라는 재료가 필요해요. 어린 시절부터 양육자와의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시작으로 형제, 자매,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상황과 그때그때의 감정, 뭐 꼭 좋은 경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뭐 형제, 자매 간의 경쟁 구도,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여러 사건들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익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적 경험이 충분하게 축적될 때 인간관계에 필요한 적절한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자원을 잘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부족할 때는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재료가 부족한 것과 비슷해요. 대인관계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할 만한 관계 기술이 너무너무 부족한 상태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심각한 결함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특히 생애 초기 엄마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해야 할 그 시기에 엄마가 많이 우울한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 산후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겪는 엄마들이 많은데, 엄마의 양육자의 정서 상태가 많이 지쳐있고 우울하다면 아이랑 정서적으로 상호작용을 많이 해줘야 하는 그 시기에 엄마는 우울해서 말도 하기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아이랑 놀이터에 나가서 한번 놀아주는 것도 아주 큰 맘을 먹어야 할 정도라면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만, 그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안 되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엄마와의 정서적 관계가 적어지고 엄마로부터 외면당하면 애착 형성, 나아가서 성격 형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도 이 조현성 성격장애는 기본적인 신뢰의 결여,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거나 특히 거부당하는 경험을 지니게 되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좌절된 욕구를 내면의 공상세계 속에서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점차 외부 세계와는 동떨어진 상태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인지적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피곤한 일만 생긴다 등의 역기능적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성 성격장애의 특징과 진단기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 영상에서 이 조현성 성격장애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